안녕하세요. 정보기술의 이해 4강 컴퓨터의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1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개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컴퓨터의 구성 요소 각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파트 3에서는 컴퓨터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배우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드웨어 구성과 폰 노이만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CPU의 구성과 동작, 성능을 설명할 수 있다. 메인 메모리 종류인 램과 롬의 종류와 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 저장 장치의 종류와 다양한 저장 장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버퍼와 캐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컴퓨터 시스템의 개괄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트 1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컴퓨터의 구성 요소와 그리고 폰 노이만 구조라는 것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하드웨어란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를 말하고요. 소프트웨어란 하드웨어를 작동하려고 만든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었죠. 그 중에서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하드웨어의 5대 장치라고 한다 그러면 크게 CPU, 메인 메모리,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저장 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CPU와 메인 메모리를 하드웨어의 필수 장치라고 구분을 하고요. 나머지를 주변 장치라고 구분을 해서 우리가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의 구성에 따라서 PC가 구성되는 사례를 보시면 PC에는 필수 장치인 CPU와 메인 메모리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변 장치로는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키보드, 마우스 또는 터치패드 이런 장치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출력 장치로는 프린터, 모니터 이런 장치들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장 장치로는 뭐 CD나 디스크와 같은 이런 장치들로 PC의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도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스마트폰도 PC와 마찬가지로 CPU, 메인 메모리, 입출력 장치, 저장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GPS라든가 지문인식 센서라든가 자이로 센서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같은 여러 가지 추가 장치들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5대 하드웨어 장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선 강좌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종류만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컴퓨터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보드인데요. 메인 보드란 그 CPU와 메모리 등 다양한 컴퓨터 부품을 연결시켜주는 커다란 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더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애플과 같은 그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로직 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PC용 마더보드에는 사운드 카드나 네트워크 카드들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고요. 메인보드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 뭐 아주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인텔이나 에이스,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 이런 업체들에서 그 메인보드를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상에는 이제 각 장치들의 통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CPU, 램, 바이오스 롬, 그래픽 카드 이런 그 장치들 간에 통신을 관장하는 부분을 노스 브릿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는 그 이외에 컴퓨터에 부착된 뭐 주변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외부에서 붙는 입출력 장치라든가 이런 입출력 장치 간의 데이터 입출력을 관장하는 부분을 사우스 브릿지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그 어떤 부품도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의 메인보드는 이런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C를 뜯어서 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 PC에 뭐랄까요, 어느 한쪽 면에, 케이스 한쪽 면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보드, 메인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드에서 지금 이 부분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이 CPU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슬롯이고요. 어딘가에 이제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 그리고 이 외부의 주변 장치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트와 슬롯들이 이렇게 붙어서 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 보드상에서 보시는 이런 가느다란 선들이 굉장히 많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 반도체 회로 기판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느다란 선들이 무엇이냐면 장치와 장치 간에 데이터나 신호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신호를 전달해 주는 길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그런 길의 역할을 하는 그런 회로들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란 메인 보드 내에 고정된 부품들 사이를 연결하는 선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로로서 구현이 되는 거고요. 메인 보드에 있는 버스를 시스템 버스 또는 전면 버스라고 해서 프론트 사이드 버스 FSB라고 부릅니다. 이 버스, 시스템 버스에는 크게 세 종류의 역할을 하는 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버스인데요. 데이터 버스는 프로세서와 메인 메모리, 그리고 주변 장치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이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U에서 메인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거나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려고 할 때 CPU에서 메인 메모리로, 메인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지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소 버스이거든요. 프로세서에서 메모리의 주소를 지정할 때 그 주소 정보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버스입니다. CPU가 메모리상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는 경우, 읽는 것은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경우, 이거는 CPU가 가지고 있는, 만들어낸 어떤 정보,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가져다 저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할 때에 연산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요. 메모리는 많은 영역, 큰 영역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어느 영역에 이 작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주소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1바이트 단위로 쭉 나누어서 그 바이트 단위마다 1번지, 2번지, 3번지 이런 주소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U가 만든 5300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에다가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버스에다가 5300만 실어서 보내준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300이라는 주소가 메모리로 전달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메모리 영역 중에 어디에 저장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쓰려고 할 때는 데이터와 함께 무엇을 알려주어야 되느냐면 몇 번지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는 주소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때 주소 정보는 별도로, 데이터와 별도로 전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때 주소를 전달하게 되는 버스를 우리가 주소 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 버스는 CPU가 메모리에 몇 번지의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메모리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또한 CPU가 메모리에 몇 번지에서 데이터를 꺼내오겠다라고 메모리 쪽으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CPU에서 메모리 쪽으로 단방향으로만 사용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어 버스인데요. 프로세서가 메모리나 IO에 제어 신호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버스입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CPU는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려고 하는 동작은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동작이다 라는 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는 동작을 취하는 거다, 이런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
제어 신호들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버스가 제어 버스이고요. 이 경우에는 그 어떤 장치들로부터 프로세서에 동작을 지시하는 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띠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CPU가 전달하는 그 신호만 전송을 하겠다. 그럴 때는 단방향성을 띠기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와 메인보드 상에 있는 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포트입니다. 포트는 메인보드에 그 각종 부품을 꽂을 수 있는 단자들을 포트라고 하는데요.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포트는 대표적으로 CPU를 꽂을 수 있는 CPU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램을 꽂을 수 있는 램 포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상에 보시면 현재 CPU가 꽂아져 있는 그림인데요. 요 아래에 보시면 이 CPU를 장착할 수 있는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램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길쭉하게 여기에 램 그 메모리를 꽂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포트 중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형은 SATA라는 방식의 포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SATA 방식의 포트가 이 부분에 있고요. 예전에는 SATA 방식 이전에는 뭐 ID 방식이라든가 좀 다른 형태의 포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 경우에 외부에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AGP 포트와 같은 이런 포트들이 그 메인 보드상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가 아니고 컴퓨터 후면에 제공이 되는 포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외부 장치들, 컴퓨터의 외부 장치들이 연결이 되고 그 외부 장치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들이 이제 내부적인 그 배선을 통해서 메인 보드로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후면에 장착되는 포트의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직렬 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진 포트이죠. 어떤 거 사용하느냐면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이런 느린 장치들 사용할 때 씁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 장치들은 직렬 포트 대신에 USB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USB 포트는요,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와 같은 각종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 연결 포트입니다. 그래서 USB를 채용하고 있는 형태의 그런 장치들, USB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외에 또 어떤 포트들이 있느냐, HDMI 포트, D서브, DVI, 랜 포트, 그 다음에 스피커에 스피커나 마이크 등을 연결하기 위한 그 오디오 포트, 이런 포트들이 컴퓨터의 후면에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각각의 포트에 연결되고 있는 단자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 단자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HDMI 단자가 요즘에 그 모니터를 연결하거나 비디오 장치를 연결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VI, D서브 단자, 그리고 오디오 단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포트에 연결하는 연결 단자 중에 아까 SATA 연결 단자가 있었는데요. 그 컴퓨터 내부에 있는 저장 장치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단자이고요. D서브 단자라는 것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자입니다. 예전에 한 지금보다 5, 6년 또는 10년 전에 사용하던 그 모니터의 방식 에서는 이 아날로그 데이터로 그 신호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D서브 포트와 D서브 단자를 이용해서 PC와 모니터를 연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D서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 이제 LCD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DVI 포트를 연결을 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그 신호를 주고받는 인터페이스 규격인 DV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최근에는 HDMI 단자를 이용해서 비압축 방식의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인터페이스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신호하고 오디오 신호가 하나의 단자를 통해서 다 전송이 되는 그런 형태의 단자가 HDMI 단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포트 연결 단자 종류해서 여기다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USB 단자는 대부분의 기기를 연결하는 범용 단자이고요. USB를 통해서 신호가 오갈 뿐만 아니라 전원이 공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휴대폰 같은 경우에 그 USB, PC에 USB를 연결하고 그 끝에 있는 USB에 휴대폰을 연결해서 충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외에 SATA로부터 HDMI 단자들까지는 전원은 공급되지 않는 것들로 알고 있고요. 각각이 어떤 장치들을 연결하는 단자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컴퓨터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폰 노이망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그리고 주변 장치들을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동작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이제 폰 노이망 구조의 내용입니다. 먼저 폰 노이만 구조란 하고 나와 있는데요. 폰 노이만은 예전에 이 구조를 고안했던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폰 노이만 구조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하드웨어는 그대로 둔 채 작업용 프로그램만 교체해서 메인 메모리에 올리는 방식을 폰 노이만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메인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내장하는 방식의 컴퓨터 구조를 말합니다. 그 아래 설명을 보시면 하드 와이어링 형태의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고안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드 와이어링 형태의 컴퓨터라는 게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아시려면 예전에 그 컴퓨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초기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처음 컴퓨터가 개발됐었을 때는 그 1과 0을 저장하기 위한 그 기억 소자라는 것으로 진공관이라는 걸 썼었습니다. 진공관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그 뭐라 그러죠? 전구? 보다도 훨씬 큰 형태의 이런 유리와 그 안에 있는 어떤 소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관이었는데 그 관 하나하나에다가 1 또는 0의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진공관의 상태를 0으로 만들고 1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0을 나타내야 되는 진공관에는 와이어를 연결해서 0을 나타내도록 미리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을 표현해야 되는 진공관에는 외부에서 이 배선을 연결을 해서 1이라는 신호가 거기에 표시되도록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공관 하나하나당 1010을 표시하고 그 1010에 해당하는 그 명령의 동작을 매핑을 시켜서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딱 고정되어 있는 그 명령에 해당하는 일만 할 수 있었던 방식이 하드 와이어링 형태의 컴퓨터였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2개의 숫자를 덧셈하는 형태의 컴퓨터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진공관에 데이터 2개를 표시하는 그런 형태로 와이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덧셈을 수행하도록 하는 덧셈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회로들을 다 연결을 해서 한번 전원이 딱 들어오면 그 컴퓨터는 정해진 순서대로 데이터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2개 더해서 최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딱 정해진 일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사람이 계산할 것을 기계가 계산한다라는 그 의미는 크지만 그 해야 되는 작업의 종류, 덧셈을 수행하던 상태에서 뺄셈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연결되었던 배선들을 다 뽑아서 다시 그 명령에 해당하도록 연결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기를 이용해서 무언가 계산을 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이 사람이 그 고안해낸 방식에서는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교체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교체하게 되면 교체한 그 방식에 따라서 하드웨어들이 동작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방식이 폰 노이만 구조였고요.
그 이후에 현대 모든 컴퓨터가 폰노이만 구조를 기본 구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폰노이만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 온, 개선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CPU는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를 하나씩 가져다가 실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되어야 되는 명령어들을 순서에 맞추어서 메모리에 차례차례 저장을 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PU가 그 차례로 저장된 명령어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내장 메모리 순차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메모리에 다시 액세스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폰노이만 구조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조가 모든 하드웨어가 버스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PU와 메인 메모리도 서로 CPU가 메인 메모리에 가서 실행할 명령을 하나씩 가져다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 또는 명령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 버스라는 형태의 이 통신 회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CPU 메인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들의 신호와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연결 구조로서 사용된다는 것이 폰 노이만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그 구조적인 특징이 됩니다. 자, 폰 노이만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CPU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한 방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쪽이 CPU가 있고 이쪽이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를 두 개로 나누었는데요. 두 가지 영역으로 윗부분은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되어 있고 밑에 부분은 데이터 메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PU가 이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 두 개를 가져다가 더하고 또 다른 데이터 두 개를 가져다 빼고 또 다른 데이터 두 개를 가져다 곱하고 또 다른 데이터 두 개를 가져다 나누는 사칙 연산을 하되 차례차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순서로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덧셈을 한다, 뺄셈을 한다, 곱셈을 한다, 나눗셈을 한다 이런 명령이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메모리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CPU가 이제 폰노이만 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말로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가져다가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PU가 이 프로그램 메모리로부터 명령을 하나 가져다가 버스에 실어서 가지고 오고 그 명령을 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CPU가 각각의 명령을 처리를 할 때 4단계 사이클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4단계 사이클이라는 게 명령 하나를 실행할 때 이 4단계를 수행한다는 얘기인데 fetch, decode, execute, 그 다음에 store라는 이 4단계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fetch라는 단계는 뭐냐면 메모리에서 다음에 수행할 명령을 CPU로 가져오는 동작을 말해요. decode라는 단계는 그 가져온 명령이 뭐 덧셈인지 곱셈인지 아니면은 뭐 저장을 하라는 명령이지 하는 거를 해석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인 execute 단계에서 명령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execute 단계에서 계산 결과로서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거나 상태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상태의 변화 또는 만들어진 데이터를 메모리에 가져다가 저장을 하거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스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설명했듯이 자, 아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4단계의 동작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었는데 그중 한 단계를 보시면 우선 데이터 두 개를 더하는 연산을 CPU를 이용해서 하겠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fetch 단계에서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덧셈이라는 명령어를 버스를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게 fetch라는 단계. 그리고 CPU 안에서 decoder라는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decoder에서
현재 가지고 온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 하는 것을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 덧셈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해석을 해냈어요. 그러고 보니 덧셈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먼저 읽어와야 되겠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그 CPU가 다시 데이터에 있는 메모리를 버스에 실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 두 개를 가져다가 실어다 놓고 그리고는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연산, 계산을 CPU에서 하게 되겠죠. 그 계산을 하는 장치 우리가 ALU라고 앞서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계산 결과를 다시 버스에 실어서 데이터 메모리 쪽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명령어 하나, 데이터 두 개를 더한다는 명령 하나에 대한 실행이 이 4단계 사이클을 쭉 거슬러 가면서 실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있는 명령을 또 패치해서 가져다가 디코드해서 해석하고 execute 실행하고 계산 결과를 만들어서 또다시 스토어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했었던 사칙 연산의 프로그램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형태로 순서대로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 메모리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순서대로 저장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서 상태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 작업을 하는 순서를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덧셈 먼저 하지 말고 나눗셈 한 다음에 곱셈 한 다음에 뺄셈 한 다음에 덧셈을 하는 순서대로 뭔가 작업의 실행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건드릴 필요 없이 이 프로그램 메모리에 명령어를 저장하는 순서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눗셈, 곱셈의 순서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CPU는 정해진 방식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맨 먼저 있는 나눗셈 먼저 가져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있는 곱셈을 가져다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컴퓨터를 통해서 했을 때 그 하는 작업의 순서나 그 기능들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건드릴 필요 없이 이 프로그램 메모리에 적재하는, 내장하는 프로그램의 순서만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 이 폰 노이만 구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더 구체적으로 폰 노이만 구조의 특징을 알아보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 메모리가 여기 있고 데이터 메모리가 여기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설명에서는 이 메모리가 영역은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덩어리의 메모리이고 CPU와 뭐 프로그램 메모리가 동작할 때도 이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CPU와 데이터 메모리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그 같은 버스를 통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버스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와 데이터가 같은 버스 그리고 같은 그 하나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병목 현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CPU에서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는 그 명령어를 가지고 왔더니 덧셈을 하라고 했잖아요. 덧셈을 하려고 그러면 CPU에 있는 ALU는 지금 계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메모리에 가서 다시 읽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메모리에서 읽어오려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동시에 읽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버스가 한 번에 프로그램 읽어오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걸 동시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먼저 읽어왔으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여기 코드, 명령을 가져다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CPU가 기다리고 있고
그 사이에 데이터에 가서 다시 데이터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실어 와야만 CPU가 계산을 할 수 있어서 CPU의 성능은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준비되어야지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러 개 한꺼번에 전달된다면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이 버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빨리 실행하지 못하는 현상, 그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를 생각해 보시면 되느냐면 우리 고속도로 갈 때 예를 들어서 8차선 도로를 쭉 달려가다가 갑자기 길이 뭐 2차선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달리던 차들이 이 2차선으로 다 같이 모여들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확 느려지면서 거기서 정체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나가야 되는 데이터는 많은데 그 데이터를 지나가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좁아지는 상태. 그걸 병목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폰노이만 구조의 컴퓨터에서는 CPU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연결하고 있는 그 버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명령어도 읽어와야 하고 데이터도 읽어와야 하는데 거기에 버스 때문에 그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폰노이만 구조 이후에 이 병목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CPU 하고요.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을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버스를 분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하버드 구조라고 말하는 거고요. 폰노이만 구조가 가지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고 버스를 두 개 두고 각각의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까지 분리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전기 회로가 더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버스가 2배로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높아지겠지만 전기의 사용량도 더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그 보드의 회로가 너무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런 하버드 구조보다는 폰노이만 구조의 그런 컴퓨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의 그 구성 요소 그리고 폰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퀴즈를 풀어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1번. 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로 CPU에 데이터를 넘겨주고 처리한 데이터를 다시 저장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다 했으니까 메인 메모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각 부품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각 부품에 전기를 공급해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버스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요. 각 부품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 버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 이런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부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 전기 회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폰노이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프로그램은 어디에 올라와야 실행 가능하다고요?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실행 가능하다는 겁니다. CPU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메모리로부터, 특별히 프로그램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로부터만 읽어온다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CPU가 실행할 수 없고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일단 메모리에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파트 1 요약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CPU, 메인 메모리, 입력장치, 출력장치, 저장장치로 구성되며 CPU와 메인 메모리를 필수 장치로 분류를 합니다. 컴퓨터 각 부품들은 메인보드에 있는 버스로 연결이 된다고 했고요. 버스는 각 장치를 연결하는 선의 집합이자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컴퓨터는 폰노이만 구조를 따르고 있고요. 폰노이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올라와야 실행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